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이재호 교수입니다. 한 2년 전쯤 이 센터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주 좀 전에 이제 의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그렇게 아주 특정 분야의 아주 재밌는 주제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의 방향, 좀 큰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30분이라서 좀 짧은 시간이긴 한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했을 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를 알아보는 거가 첫 번째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오개념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오개념을 좀 해소하는,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을 보기 위해서 미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그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년경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터넷은 출현했으나 실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73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시기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단 기기인 전자계산기가 학교 교육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첨단 기기가 교실에 교육에 도입이 되다 보니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분야 같은 경우 논쟁이 많았는데 지금도 이제 진행형이죠. 그리고 76년에 이제 애플이 창업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 한 20년쯤 뒤에 모자익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개발이 되는데 약 한 20년 기간 아주 좋은 도구인 인터넷은 사실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93년에 20년 뒤 93년에 모자익 개발 이후 그리고 98년에 구글이 창업하면서 인터넷은 정말 대중화됐고 급격하게 교육에 파고듭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검색 도구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모양의 검색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글이 창업하고 한 10년쯤 뒤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스마트폰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아이폰이 개발되고 나서 검색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 스마트폰 개발 이후 한 10년쯤 뒤에 대한민국에서 이세돌 구단과 그다음에 알파고가 대국하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보면은 처음에 20년, 그리고 10년, 그다음에 10년 이렇게 주기로 미래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교육 필드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다양한 논의, 그다음에 준비, 걱정 혼재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간한테 공부는 매우 어려운데 AI는 공부가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려운 인간은 공부를 또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공부가 쉬운 AI는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진화하는 건 당연한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엄청나다는 것이죠. 2016년 이후 한 5년쯤 뒤에 작년 11월이죠. 지금 잘 알고 있는 챗GPT가 대중들한테 나타납니다. 한 6년 만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아진 겁니다. 요 시기를 디지털 교육, 미래 교육의
교육 정보의 시작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은 ICT 교육, 스마트 교육, 지금을 인공지능 융합 교육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T 교육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정보의 바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AI 융합 교육의 시대에서는 지식의 바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 부분이 디지털 네이티브스일 건데 그 이전 세대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네이티브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AI 네이티브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들이 나오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슈고요. 한 17년쯤 전문가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24년, 즉 내년쯤에 AI가 인간보다 번역을 잘한다고 예측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23년 현재 또는 22년, 작년, 재작년에 이미 AI가 번역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번역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죠. 아마 여기 교수님들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 많이 지금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우리 학생들 논문 지도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영문 초록 수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글만 잘 쓰면은 영문 초록을 너무 멋지게 써줘요. 26년쯤 고등학생 수준의 에세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미 대학생 수준의 에세이를 쓴다고 하죠. 27년쯤 트럭을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년쯤에 소모업소에서 일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완벽하게 소모업소에서 일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파트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31년, 그 다음에 27년, 이것은 뭐 1, 2년 안에 다 해결될 사항들이고 이 이후 47, 49, 53이 문제인데 이러한 이야기들도 아마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친구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AI에게 지배당하거나 아니면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한 부류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요새 아주 이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요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질문자라는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잘 던져야 좋은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밑에 나오는 이런 이제 참고 문헌에서 3I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잘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질문을 잘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고 정확한 답변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이죠. inspection, 검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잘하고 그 질문에 의해서 나온 답변을 검사를 잘하는 것에 그친다면은 그 발전이 없는 거죠. 그 나온 결과물을 개선하고 더 좋은 결과물로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I죠. 그런데 지금 이 다이어그램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여기겠죠. 세 영역이 겹치는 교집합. 이 교집합 부분, 이게 바로 우리 그 미래 세대들한테 교육해야 되는 미래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이것만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걸 보면은 사고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력은 선사시대부터 지금 2023년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인간에게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뭐 어디에서는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띵킹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듯 다르고 또 다른 듯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겹치는 영역이 있고 저는 이걸 띵킹이라고 생각하고 띵킹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핵심은 사고력 개발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고력과 관련되는 것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고력 하면은 CT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T, Mathematical Thinking 중요하죠. 그 다음에 ST, Scientific Thinking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인공지능융합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AI Thinking도 중요하겠죠. 역시 이 이외에도 띵킹들이 계속 이제 겹칠 수 있을 텐데 이 네 가지 띵킹만 봤을 때 중요한 부분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저렇게 노랗게 표시된 네 개의 교집합분에 포함되는 그러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은 추상화, 문제분의 자동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상화 문제분의 자동화의 과정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량을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걸 전개할 때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AI 시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은 생각하는 힘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한다면 그건 뭐냐?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우리 미래 세대 학생들의 핵심 역량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몇 분 지났네요. 나머지 시간은 표현하는 방법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코딩인데요. 소프트웨어 코딩의 진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하는 것은 글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글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 글로 쓴 건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코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코딩 같지 않은데 코딩인 것은 사실은 법전입니다. 이 코딩은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사실은 절차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마구잡이로 표현하면 에러가 나는 것이고요. 절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나이스하게 돌아가는 코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코딩이 되려면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맥락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험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이 필요한 것, 그리고 학생들한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다 맥락을 이해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딩의 시작은 사실은 추상화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역량을 말씀드렸죠. 추상화, 문제분의 자동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추상화만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상화는 사실 이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추상화는 사실은 전국을 찌르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또 뜬구름 잡네.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전국을 찌르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이제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신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논문 지도를 하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저 논문을 쓰실 주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찾으시면은 저하고 이제 면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그 선생님들이 찾은 논문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처음 시작은 선생님들의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본인이 작업하고 싶은, 쓰고 싶은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쭉 듣고 어떠한 경우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선생님, 선생님이 쓰시고 싶다고 하는 그 논문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들마다 전부 한마디씩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선생님은 한마디를 3분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2분, 1분, 30초, 10초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정말 자기 논문을 잘 쓰고 졸업할까요? 예, 짧게 설명한 선생님입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한, 추상화시킨 자신의 일을 추상화시킨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일을 잘하고 논문도 잘 쓰고 졸업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생각하는 힘, 거기에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절차적으로 표현하라 하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는 프로그램의 구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죠. 순차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절차적인 표현 도구입니다. 이 절차적인 표현 도구를 이용한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은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혼동스러워해요. 사실 순차와 절차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차를 따르면 사실 아름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한참 휴가 시즌이죠. 이제 휴가 시즌에 오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휴가를 이제 많이 가시기 위해서 공항에 가실 텐데 공항에 가시면 이런 케이스가 많죠.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 쫓아와서 양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로 사고가 났다든지 뭐 하여튼 개인적인 일로 늦게 와서 양보를 해주셔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순차만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보를 안 해주는 거죠. 순차를 따지면 양보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차를 따진다면은 절차적으로 한다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양보를 해도 내가 비행기 타는데 큰 문제가 없나?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졌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늦었다고 옵니다. 또 늦었다고 와가지고 또 양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한 번 양보했으니까 절대 양보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반복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은 순차이나 조건과 반복을 적절히 판단해서 사용한다면 아주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경우죠. 도로에서도 끼어들기. 앞에 끼어드는 사람이 정말 급해서 그런가 보다. 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양보해야지 하면은 교통 흐름도 크게 방해 안 받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끼어들게 안 하는 거죠. 난 여유 있으니까 처음부터 순서를 지켜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순차적인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줄 쓴 상태에서 내 순서가 되면은 보딩 패스를 받아서 게이트로 이동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이때 대기하는 중간에 누가 와도 양보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순차죠. 근데 절차적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줄을 서는데 만약에 양보를 해요. 누가 와서. 그렇다면은 결정을 한다. 조건을 따져서. 어떤 조건? 내가 만약에 양보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럼 양보하는 거고. 양보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양보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조건을 확인해서 2번부터 3번, 4번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왼쪽보다 좀 더 복잡해졌죠. 절차적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연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표준화시킨 것이 이런 거죠. 앞에서 봤던. 네. 순서인가 보고 누가 오면 양보하고 아니면 체크인하고 수국장으로 입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세 가지 필수적인 역량, 추상화, 문제분해, 자동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이제 30분짜리 강의를 해서 중간 단계를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추상화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잘게 쪼개나가는 문제 분해,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 정교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 항공권을 받는 이 과정도 예외 없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렇죠. 급한 사람이 왔고 내가 여유가 있는가. 이 파트는 사실은 정교화 대상입니다. 자, 한번 이제 정교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는가라는 이 표현, 이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또 표현입니다. 이 자체가. 도착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여유 있는가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양보를 요청하는 사람 시간보다 내 보딩 시간이 더 뒤에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보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 양보 요청한 사람이 40분이고 제가 35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양보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단 먼저 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시간은 늦더라도 제가 양보를 요청한 사람보다 늦게 타더라도 그래도 그 간격이 뭐 얼마 안 돼요. 5분 정도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럼 양보하면 안 되죠, 사실. 양보하면 안 되죠. 양보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정교해진 것이죠. 이렇게 훨씬 더 정교해지면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한 번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순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양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내 순서가 아닌데도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서 있거나 아주 제일 마지막에 서 있거나 했을 때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순서가 안 됐을 때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AND 조건이었는데 중간에 OR 조건으로 바꾼다면은 자연스럽게 순서가 안 됐어도 양보를 요청한다 그러면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이런 조건이 되죠.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출발 시간 요 파트도 사실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출발 시간 내 순서가 순서인가 아닌가를 봤는데 여기서 순서가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넘어왔는데
순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바로 체크인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순서가 아닌데도 이 조건을 충족해서 양보를 결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순서가 아닌 데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표시해 줘야 합니다. 생각할수록 더 문제분해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완벽해졌냐?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트를 보면은 여기는 출발 시간이 빠른가 이걸 봤을 때 내 순서나 급한 사람이 도착하지 않아도 일로 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순서인가만 만약에 true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급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급하게 오하라는 조건을 줬지만 이렇게 주고 나서 봤더니 순서이긴 한데 급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도 일로 가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이 도착하고 양보를 요청하고, 아까 원래 원상복귀 된 건데요. 급한 사람이 도착하고 양보를 요청했다면은 내 순서인가는 후 순위로 여기에서 검사하면 좀 더 완벽한, 아까 말로 했을 때 간단해 보이는 이런 과정도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강조하는 것은 창의적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 생각하는 힘에 따라서 표현하고 절차적으로 표현할 때 창의적인 방법을 쓴다면은 정말 우리 미래 세대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를 이제 특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못하고 있지만요. 많이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특강 사진입니다. 이게 울산이었는데요. 울산에서 이제 특강을 하고 울산시에서 이제 주최하는 특강이었는데 울산시에서 특강을 하고 끝나면은 이 청소년들이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질문을 딱 하면은 울산시에서 책을 사놨는데 제 책을 사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책을 한 권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친구가 손을 들더니 교수님의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한번 제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한번 한마디로 요약을 해 보시면은 그 강의를 그냥 쑥 듣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남고 유용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디지털 시대의 미래 교육 목표는 사고력 개발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죠. 특히 요새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고 뭐 질문하는 법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사고력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문제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 분해를 좀 한다면은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요. 생각하라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하라. 그리고 표현을 절차적으로 하라. 오늘 말씀은 못 드렸으나 진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역량으로 표현한다면은 추상화, 문제분해, 이건 생각하는 파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는 절차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우 교수님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우 교수님께서는 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과 소프트웨어 코딩,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절차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지금 두 분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서진호 님께서 네, 최근 동향을 살펴보니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교육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 쪽으로 좀 강조하는 방향이 변화하는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포럼이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센터 포럼이기 때문에 초기에 제 제목도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넣을까 하다가 최신 그 정부의 트렌드를 따라서 그냥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제가 이제 그 미래 교육의 여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ICT, 그다음에 스마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융합이 요새 뭐 에듀테크 포괄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정권에 따라서 정부 정권에 따라서 이 키워드를 바꿔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CT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그리고 지금 정부는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 코어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이 이제 빠르게 이제 교육 분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패션에만, 그러니까 너무 최신 기술에만, 그리고 그 최신 기술을 빨리 수용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교육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본질은 사고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가에 고민을 좀 더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답변은 네,